바로 이제 발표 진행할게요. 이번에 발표를 할 내용은 이제 잠시만요. NLP가 자연 처리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면은 데이터, 텍스트 전처리를 하고 이 다음에 이거 전처리된 항목을 언어 모델에 넣고 이 결과물을 보는 게 이제 NLP죠. 이 언어 모델을 그동안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 및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놓은 포스트만 봐도 1에서부터 8개니까 되게 양이 많죠. 그리고 과정도 복잡을 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강학습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TF-IDF는 이제 강학습의 고전 벡터화 기술에서는 많이 쓰이는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벡터화에 들어서 인베딩 기법이 도입되는데 인베딩 기법에서 언어 모델이 살짝 소개가 되긴 해요. 이 워드2백이랑 베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에 속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언어 모델이라기보다는 전처리를 위한 언어 모델이어서 살짝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데 언어 모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주로 많이 써요. RNN이랑 LSTM, GRU 요렇게 쓰고 얘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시퀀스 했다가 이 시퀀스 성능이 안 나와서 어텐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 어텐션 기술이 너무 그러니까 어텐션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이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한 게 트랜스포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가 더 발전해서 비전 분야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은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요즘 이제 뭐 음성이나 영상도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이제 그 데이터 처리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타스크를 한다 하면은 다 그 대표적인 그 기반이 되는 백본 모델은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트랜스포머는 조금 무공감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돌릴 때 연산이 좀 오래 걸려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언어 모델의 흐름이 있고 지금은 이제 RNN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RNN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RNN 개요를 보면은 이제 자연어 데이터셋이 있고 자연어 데이터셋을 이제 토크나 무용어 제거 그 다음에 백오브 워드 하는 거에서 희소 단어 삭제 희소 단어 삭제한 단어장을 이제 정수 인코딩 한 다음에 문장 패딩까지 한 결과물이 이제 시퀀스 매트릭스로 출력이 됩니다. 이 시퀀스 매트릭스를 언어 모델이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시퀀스 매트릭스만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걸 바로 직접 언어 모델에 넣긴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시퀀스 매트릭스를 인베딩 레이어라는 거를 하나 통과를 시켜가지고 요 매트릭스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축소된 결과물이 인베딩된 시퀀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압축이 된 어떤 매트릭스가 나오고 요 매트릭스가 압축이 되면서 중요한 게 단어 간 의미의 유사도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압축이 되는데 정보가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유의미한 정보들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된 게 이 인베딩된 시퀀스 매트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베딩된 시퀀스 매트릭스가 본격적으로 언어 모델 중 첫 번째 언어 모델인
RNN 모델에 입력됩니다. 이 R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 nn.linear라고 해가지고 그 퍼셉트론 있잖아요. 퍼셉트론이라고 해야 되나? 퍼셉트론 ANN이나 DNN으로 좀 더 부르는 것 같은데 그 nn. 리니어로 하면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 요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초창기 인베딩 그 이제 CNN에서는 클래시픽 클래시피파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요 모델. 네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랑 그 밑에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 펑션 말고 그 이제 활성화 함수 중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거가 붙은 게 RNN 모델이에요. 이거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의 층이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순환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그 레이어 파라미터가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리니어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NN 모델은 층은 하나인데 그 층이 계속 포문으로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언론 RN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레이어에 리니어가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이게 포문에 묶여있다 보시면 돼요. 포문에 묶여있다는 거면 이건 이제 CPU처럼 이제 순차적인 연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GPU 연산 병렬 처리가 아니에요. 포문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GPU 병렬 처리 연산이 된다고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그냥 시퀀셜하게 이전 스텝의 결과가 끝나지 않으면은 다음 스텝의 결과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흘러가는 모델이 R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은 입력 레이어 있고 이제 입력 피처 있고 이 X가 입력 피처예요. 그 다음에 RNN 모델의 리니어랑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시켜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 피처가 나오는데 이 RNN 레이어의 그 레이어 파라미터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이 된 게 RNN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출력이 두 개인 거거든요. RNN 모델에서 나오는 출력이 하나는 Y라고 해서 아웃풋 피처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H에 해당되는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확히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레이어 파라미터가 이렇게 순환 리커런트해서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 H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순환을 이제 언론이라고 해서 펼쳐놓는 시간의 순서대로 펼쳐놓는 표현 방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RNN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 C가 이제 히든 C가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리니어랑 액티베이션 펑션이 붙어있는 요거가 이제 하나의 셀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셀이 이제 순환을 하는 거니까 순환하는 횟수만큼 언로를 해서 이 RNN을 표현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X0부터 XT까지 이게 몇 번 순환을 하느냐? 이 순환은 요 컨텍스트 랭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퀀스 매트릭스의 길이가 있잖아요. 요 길이가 이 가로 길이가 이제 시퀀스 랭스거든요. 이 시퀀스 랭스가 인베딩 레이어 들어가게 되면은 요 가로축으로 이제 차원이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었다가 여기선 이제 세로축으로 바뀌면서 가로축에 인베딩 디멘전 붙고 컨텍스트 랭스라고 이제 이름이 혼용돼서 쓰이긴 하는데 이 컨텍스트 랭스만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R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저 질문 하나만 혹시 해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히든 아웃풋하고 그 Y로 표현된 아웃풋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값 자체는 똑같은 건가요? 그냥 히든은 어차피 다음 층으로 다음 반복되는 걸로 보내는 값이고, 그냥 Y는 이제 그냥 그 상태에서 내보낸 아웃풋, 이 차이지 값 자체는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값도 다르고 차원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는데 H 같은 경우는 레이어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Y 같은 경우는 아웃풋 피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RNN 모델을 실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H 매트릭스랑 Y T의 정보를 거의 그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Y랑 H의 결과물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한 번 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뭐 설명이 되면은. 아, 네네네. 네,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그 GIF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 컨텍스트 랭스만큼 요 RNN 모델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순환이 될 때마다 출력되는 정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는 이전의 출력 값들이 계속 적층을 해서 쌓이는 구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차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차원 정보를 설명하기 전에 RNN 모델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의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니투맨이라고 해가지고 매 순환을 할 때마다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면 이제 매니투맨인 거고, 원투매니 같은 경우는 매 순환을 하는데 맨 처음일 때만 입력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입력 받지 않는 거 이제 원투매니. 그 다음에 매니투원은 매 수단을 할 때마다 입력을 받지만은 출력은 가장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만 출력을 하는 게 매니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투매니는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번역기 만들 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투매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캡셔닝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번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은 걸 계속 순환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풍경 사진을 받으면 그 풍경 사진에서 어떤 건 어떤 곳도 어디는 뭐 산이 있고 어디에는 또 풀이 자라나 있고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는데, 그렇게는 이제 뭐 잘 이제 머리로 원하지만 사용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니투원 같은 경우는 텍스트 분류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문장을 받아요. 어떤 문장을 받으면 그 문장을 계속 이제 순환을 하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문장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뭐 긍정, 부정, 아니면 이 문장은 이제 스펙 문자입니다. 아니면 이 문자는 이제 일상 SNS 문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포스트는 RNN 모델을 설명하면서 매니투원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RLN은 이제 출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출력이 어떤 차원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RLN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 출력이 하나 되고 아웃풋 피처의 출력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아웃풋 피처 같은 경우는 그 직전 아웃풋을 전부 다 적층을 해서 출력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X가 입력이 돼요. X가 입력이 될 때는 이제 요 컨텍스트 랭스 인베딩 디멘전으로 이루어진 인베딩된 시퀀스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레이어를 받아오는 거겠죠. 이 첫 번째 벡터를 받아와요. 받아오면 이제 여기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때 이것에 대한 이제 히든 디멘전을 제가 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2라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 채널은 2라고 보시면 돼요. 둘. 그러면 이제 이 Y가 출력이 되는 거는 이 5개의 인베딩 디멘전을 갖고 있는 벡터가 요 히든 디멘전 만나니까 요거는 이제 2로 바뀌겠죠. 그거를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수단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워드 벡터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Y1이 나올 텐데 이 Y1은 Y0의 아웃풋 피처 정보를 쌓아가지고 출력을 해요. 요게 np. 스택으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STACK였나? 네, 스택. 그 컨캣이 아니라 스택으로 쌓여가지고 출력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또 이제 Y1의 아웃풋 피처가 또 스택으로 쌓여가지고 출력이 되고 그래서 최종으로 출력이 되는 거는 요 가로축은 히든 디멘전 그 다음에 세로축은 컨텍스트 랭스만큼 이 차원이 만들어지는 게 YT고 이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는 이제 히든 디멘전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건 이제 1차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근데 이게 네네. 뭐냐 전에 값이 이제 네. 다음 셀의 값에 영향을 줄 때 단순히 이렇게 차원으로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값 자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서로 다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아, 그 이전 정보가 다음 스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에만 영향을 줘요. 음, 근데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입력을 받을 때 여기에 있는 그 함수의 그 파라미터가 변하게 된 거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y 값도 변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요건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런 식으로 y는 이전 스텝의 y 정보가 적층이 돼가지고 쌓여서 출력이 되는 형식이고 이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는 이전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변형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이제 y는 AX라고 보면은 y는 이제 AX라고 보면은 이 A가 계속 이전 스텝의 A 정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계속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2차원, 여기까지는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이제 모델 돌릴 때 항상 이제 병렬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가 요 Y 차원이랑 요 히든 레이어 차원의 맨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Y는 3차원이 되고 배치 사이즈, 히든 디멘전, 그 다음에 컨텍스트 랭스 이렇게 3차원이 되고 요 히든 레이어도 배치 사이즈가 앞에 붙어가지고 배치 사이즈, 히든 디멘전 이렇게 2차원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요 셀이 있잖아요. 셀.
지금까지 그림을 다 셀을 1층으로만 설계한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 셀도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웃풋의 최종 쉐입은 배치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히든 디멘전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요.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의 최종 쉐입은 요 아까 2차원에서 이 셀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일 수도 있으니까 이 셀이 쌓이는 거를 넘버 레이어스라고 해서 넘버 레이어, 배치 사이즈, 히든 디멘전 요렇게 3차원으로 출력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CNN 뭐 모델 다루면은 어떤 뭐 입력이 됐던 출력이 됐던 배치 사이즈가 맨 앞 차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RNN 모델 같은 경우는 RNN의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의 출력 쉐입은 배치 사이즈가 가운데 차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 들어가는 거는 레이어가 몇 개 쌓여 있는지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넘버 레이어가 통상적으로 한 개만 쌓여요. 이 셀을 뭐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용하는 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셀을 한 개만 쓰다 보니까 이 넘버 레이어스를 1로 놓고 그 사용하거나 그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출력 Y 차원은 배치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히든 디멘전 차원으로 3차원 쉐입으로 출력이 구성이 되고 이 히든 차원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가 가운데 차원에 들어간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질문 하나만. 네네네 말씀하시죠. 그 위에 사진에 보시면은 네네 그 어쨌든 그 셀이 위아래로 이제 여러 개가 쌓이면서 그 히든 셀에 그 차원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네네네 이걸 보니까 뭔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한 층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여러 아니요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여러 레이어라 개가 보면은 쌓이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FC 요렇게 세 개가 쌓였다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그림을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긴 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맨 오른쪽 초록색에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위아래로. 네네 이 두꺼워지는 것 중에서 아래로 두꺼워진 게 배치 사이즈 표현이에요. 아, 배치 사이즈 표현이구나. 네네네. 배치 사이즈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기다랗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 배치 사이즈가 뭐 64, 128, 256 이렇게 막 아무 이상한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넌레이어스를 표현하신 줄 알았어요. 네네. 넘레이는 이제 Z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한 칸 단위로 이제 표현한 게 히든 디멘전이랑 컨텍스트 랭스고 기다랗게 표현한 게 배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이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요거를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실무에서 사용이 될 때 이 넘버 레이어스를 1로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히든 레이어 출력이랑 YT가 왜 이렇게 이제 막 사용이 되는지 이거 코드로 구현할 때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 살짝 헷갈린다는 거는 항상 이제 모델 다 구현해 놓고 이제 아웃풋 그 포워드 함수 돌릴 때 여기 차원이 안 맞아요. 여기 차원이 안 맞아요. 오류가 나는데 이거 해결하기가 조금 난해져요. 특히 RNN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주의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 차원의 순서랑 히든 차원의 순서를 잘 숙지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LSTM이랑 GRU 다룰 때도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RNN 모델의 파이토치로 구현을 할 때는
요 이제 인자값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인자값들 발생을 할 때 이 히든 사이즈에 그 히든 디멘전 값 넣어주고 넘버 레이어스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히든 셀이 몇 개 쌓여 있는지 통상 한 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넌 리니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기본 이제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지만은 이걸 이제 렐루다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시그모이드는 지원을 안 하지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 이제 실제로 파이토치 함수에서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렐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퍼스트라는 인자값이 있는데 이 배치 퍼스트 인자값이 기본은 fails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true로 바꿔놓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배치 퍼스트 값이 fails면은 이 RNA 입력이 되는 이 x가 컨텍스트 랭스, 배치 사이즈, 인베딩 디멘전으로 이제 배치 사이즈가 가운데 들어가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이건 초기 모델 이제 설계를 할 때 배치 사이즈가 가운데 들어가게 이렇게 그 차원을 순서를 바꿔놓고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이제 X의 그 차원을 배치 사이즈를 맨 앞에 두고 이제 그 차원을 설계를 해서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치 퍼스트는 그냥 무조건 true로 해서 넣고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 다이렉션이라는 인자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히든 사이즈는 이제 흔히 이제 사용하는 그 요거에 대한 이 히든 디멘전 넘버 레이어스는 웬만하면 1 넌 리니어티도 웬만하면 탄젠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배치 펄스는 웬만하면 true 요렇게 인자값을 설정을 하고 RNN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RNN 레이어 설명을 할 때 이 넌 리니얼리티로 그 이제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전 레이어의 이전 레이어의 값들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시켜주잖아요.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 정교화 측면에서 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그냥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주로 사용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 다이렉션은 이건 뭐냐면은 그 지금 보시면은 이 리커런트가 그 0번부터 n번까지 이제 순방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바이 다이렉션 옵션을 이제 true로 하게 되면은 이 순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이제 좀 모델이 복잡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 풀 때 바이 다이렉션 옵션을 활성화시킨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이 다이렉션을 이제 true로 해가지고 그 설계하는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엘모가 이거를 이제 true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셀이 순방향일 때, 셀이 역방향일 때를 해서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 트랜스포머로 그 이제 모든 언어 모델이 다 그 수렴을 해가지고 그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은 LSTM이랑 GRU가 개발되고 되고도 이제 막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이 다이렉션이라는 옵션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RLN을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실습 데이터셋은 이제 여기 제가 올려놨어요. 그 기터브에 올려놨고 그 데이터셋은 이제 스팸 SNS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항목에 이제 그 문자 메시지들을 쭉 모아놨고 그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클래스로 어떤 문자 메시지는 이제 일상 대화, 어떤 문자 메시지는 이제 스팸 문자로 분리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이라 보시면 됩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지도학습이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RNN 모델로 실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설계하고자 하는 그 API는 스팸 분류기 요거를 설계하는데 RNN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텍스트 전처리 쭉쭉쭉 하는데 그 데이터 텍스트 전처리 함수를 매번 이제 그 불러와서 사용하기는 조금 그 이제 그 노멀한 감이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따로 모듈화된 파일 nlp._pp.py라는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함수만 불러오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쭉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전처리 이제 여기는 이제 토크나이저 해서 토크나 시키고 그 다음에 불용화 제거하고 불용화 제거한 다음에 데이터 나누고 데이터 나눈 다음에 이 훈련이랑 검증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단합장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소 단어 배제하는 함수 구동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토큰 붙여가지고 이제 워드 투 인덱스, 인덱스 투 워드 단어장 딕셔너리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수 인코딩 한 다음에 정수 인코딩 한 거 한번 결과가 검증만 하고 문장 패딩까지 수행을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로더 만들기 위한 그 배치 사이즈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언어 모델에 제가 이제 어디였냐? 요 인베딩 된 시퀀스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한 인베딩 레이어를 하나 붙였잖아요. 그 인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학습을 시킬 때는 이 패스트 텍스트 방법론으로 인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 학습을 시키기 위한 패스트 텍스트 모델을 이제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켰고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임의 단어 벡터를 넣었을 때 그 단어랑 유사성이 있는 단어 리스트 이제 출력하는 거 검증을 했고요. 검증을 한 다음에 이 패스트 텍스트로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를 제가 설계를 하는 언어 모델의 인베딩 레이어에 붙이기 위해서 이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조정을 하기 위한 함수를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팸 분류기 이제 설계를 해요. 스팸 분류기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 복캡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이랑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넘버 클래스. 넘버 클래스는 이제 일상 대화 스팸 문자 두 개만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클래스 종류 두 개고 그 RLN 모델에 들어가는 인베딩 히든 레이어는 이제 히든 레이어는 100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히든 레이어 너비 요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의 히든 레이어 너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설계를 했죠. 모델을 설계하는 건 이제 첫 번째 인베딩 레이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인베딩 레이어에 그 사전 훈련된 인베딩 레이어 매트리스를 붙여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제 함수 하나 설계를 해주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RNN 모델은 이제 인풋 사이즈는 인베딩 디멘전을 받고요.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는 이 히든 디멘전은 이게 1400이 들어가는구나. 내부 셀 차원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1400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정하게 이게 히든 디멘전에 요 1400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버 레이어에는 내부 은닉 셀이 몇 개인지, 배치 퍼스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배치 사이즈 차원이 앞에 와야 되니까 true를 해놓고
널 리니얼리티. 요건 이제 이 RNN 모델 안에 들어가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요건 이제 항상 웬만하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시피파이어에는 요 히든 사이즈가 아웃풋 피처스 디멘전이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버 클래스가 사용이 된 그 넘버 클래스는 여기 2죠. 요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ward 함수에서 이제 인베딩 레이어 그 전사하고, 그 다음에 RNN 모델로 이제 전사를 하는데, 이 RNN 모델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 피처스랑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 두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의 그 차원이 넘버 레이어스, 배치 사이즈, 히든 사이즈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사실 배치 사이즈는 거의 그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그냥 거의 없는 차원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넘버 레이어스는 웬만하면 그 지금 보면 여기 내부 운익셀을 1로 했으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 여기는 거의 없는 거 치면은 이 히든 사이즈 딱 하나의 차원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의 출력을 이 스퀴즈 해가지고 이 넘버 레이어 차원을 지워버린 다음에, 넘버 레이어 차원을 지워버리면 이제 NUM 레이어랑 그리고 히든 디멘전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히든 디멘전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여기는 이제 1이었으니까 1인 걸 이제 스퀴즈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이 히든 디멘전 하나 나와버리니까 이건 이제 1차원이잖아요. 그 1차원 정보를 그냥 여기에 있는 클래시피파이어의 그 nn 리니어에 바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분류기 설계를 할 때 아웃풋 피처스를 안 쓰고 그냥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웃풋 피처스를 쓰게 되면은 시퀀스 랭스랑 히든 사이즈 이 두 개의 차원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또 그 토치 민이나 아니면은 그 에버리지 풀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또 이걸 또 차원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 밑에 있는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 아웃풋을 쓰면은 여기 넘버 레이어스는 어차피 1이니까 요것만 다루면 되니까, 그냥 이거를 아웃풋을 해가지고 이 아웃풋 정보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넘겨준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통용되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을 굳이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아웃풋 쓰려면은 요 에버풀 그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 어쨌든 이 히든이라는 게 값이 그 다음 이제 층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 값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전층의 파라미터는 뭐 람다 값만큼 아, 그게 더해진다 이런 식의 하프 파라미터는 없나요? 수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수식을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였지? 그러면요. 아, 이걸 써야 되나? 이걸 써야겠네요. 그 이제 수식을 보면은 HT가 탄, 예, 탄젠트하고 XT,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 게, 지금 방송에 안 보이는데 뭐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방송 안 보여요? 네, 지금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방송. 네, 네네. 잠깐만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요 수식으로 보면은 HT가 그 탄젠트 H가 들어가고 여기 XT 붙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현재의 그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 값이거든요. W랑 B가 붙은 거 이제 레이어 파라미터의 그 가중치의 바이어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HT-1 붙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 현재의 히든 레이어의 W랑 B가 곱해지는 식으로 요 두 개의 수식이 들어가서 요 이 HT가 결정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XT는 이제 그 현재 입력에 대해 현재 입력을 그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값이고 여기 HT는 이제 이전 레이어의 결과값이잖아요. 이전 레이어 히든 레이어 파라미터의 결과값. 그게 여기 그 현재 히든 레이어의 파라미터랑 곱해진 결과값으로 변화가 돼서 이전 토큰의 학습 정보, 그다음에 현재 토큰의 학습 정보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액티베이션 펑션 만나가지고 요렇게 변화가 된다. 요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좀 설명이 좀 잘 됐으려나요? 수식에 지금 그 뭐냐 그 각각 H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다음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그 코드에서 네네네. 이걸 이제 이전의 층의 값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지 아래 그거요?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이 수식 보시면은 XT랑 HT 붙고 여기 앞에 가중치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1대1이에요. 50대 50. 그럼 그냥 고정인 거죠? 네, 고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전 정보 50%, 현재 정보 50%가 반영된 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RNN 모델로 이제 텍스트 그 결과 분석하잖아요. 성능이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사전 훈련된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를 사전 훈련된 모델로 하면은 약 이제 80%의 성능이 나온 거고 만약에 그냥 랜덤 초기한 인베딩 레이어를 쓰게 되면은 이게 55%이거든요. 근데 55%라는 거는 지금 일반 대화, 스팸 문자 반반이잖아요. 반반에서 살짝 5%더 성능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모델이 성능이 되게 굳이다는 거거든요. 그게 RNN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 문제점이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RNN 모델을 실습을 했고 지금 RNN 모델의 문제점인 장기 의존성 문제까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식으로 이제 포스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